자, 여러분 교재 38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수업이죠, 그죠? 조금 수요일에 들어가지고 진도가 살짝 늦었네요. 자, 중간고사 보기 전에 뭐 배웠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하고 마저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학로 개척 이후에 동아시아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동아시아에 와서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로 직전의 시간에 뭘 얘기했었냐면은 신학로 개척 이후에 은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은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갔다?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왜 중국으로 은이 흘러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죠? 왜 중국으로 은이 흘러들어갔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중국은 명청대를 거치면서 은이 화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경제체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나요? 은본위 경제체제라고 불렀어요. 은본위 경제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은본위 경제체제가 확립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세금제도의 개편이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세금을 은으로 내게 되면서 모든 중국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은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은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은의 가치가, 은의 가격이 비싸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국의 은값이 유럽의 몇 배 가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배 가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은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이 어디였기 때문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은을 중국에 가져와서 사용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마저 이어서 은 유통에 있어서 조선은 일본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요.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 유통의 확대와 조선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에서는 은 유통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고요. 은광 개발도 조선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화폐 경제의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이에요. 자, 화폐 경제의 발달이 미약이 무슨 말이냐? 자, 조선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시장이 비교적 늦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조선에서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은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먹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어요? 딱히 쓸모가 없어요. 그죠? 조선에서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비교적 늦게 발달했기 때문에 은을 쓸 일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은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고 은광 개발도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조선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아예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죠? 그럼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뭘 썼을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쓰지 않더라도 먹거나 입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했겠죠. 그죠?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쌀이라든지 면포라든지 비단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먹거나 입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보관도 용이하고 쉽게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건을 사고 파는데 주로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생산물 화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조선은 주로 이러한 생산물 화폐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을 많이 쓸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은 생산량도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조선에서 은 유통이 활발하지 않고 은광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요, 명나라에서는 곡물을, 조공을 은으로 바칠 것을 일찍부터 조선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명나라에서는 은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은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선에게 은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쓰지도 않는 은을 명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만들고 생산하는 일, 사실 상당히 어땠을까? 자기들이 많이 쓰는 거면 모르겠는데 많이 쓰지도 않는 것을 명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것,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게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나라가 조공을 은으로 요구했을 때, 은을 조공으로 요구했을 때 조선 정부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은이 나지 않아서 은을 조공으로 바칠 수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명나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너네 뒤져가지고 나오면 다 우리 거다라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언제 명나라가 우리나라 뒤지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되고 있었던 은광마저도 감춰라, 덮어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은광 개발에 소극적인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6세기 초쯤 가게 되면은요, 미추십시다. 함경도에 단천 은광 같은 곳이 개발이 되기도 해요. 자, 임진전쟁 이전인데요. 임진왜란 이전인데 은광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에서 왜 뒤늦게나마 은광을 개발하게 되느냐? 자, 이 함경도 단천 은광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대표적인 은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밑줄을 치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왜 은광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이 은광을 개발했느냐? 그래도 조선 내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수요가 발생을 했느냐? 일단은 양반들 가운데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은으로 된 술잔이나 촛대 같은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어요. 약간의 양반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었고요. 또 양반들을 중심으로 무엇에 대한 수요가 있었느냐? 명나라에서 수입되는 비단과 같은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물건을 수입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명의 물건을 수입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명의 화폐인 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광을 개발하게 되면서 점차 조선 내에서 은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광을 개발하고 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된 까닭은 어디에 필요했기 때문에? 명나라와의 무역에서 그들의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개발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된 은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을까? 미치십시다. 그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단 등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여전히 조선 내에서는 은이 계속해서 부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부족한 은을 어떻게 확보하고자 하였느냐?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은 생산국 어디였나요?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과의 무역에 필요한 은이 부족해지자 미치십시다. 16세기 중엽 이후로 가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은 생산국인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을 다량으로 수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에서는 은 유통량이나 은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왜? 은광 개발해서 은을 만들어내고 일본에서 은을 수입한 거 전부 다 목적이 뭐였다? 명나라와의 무역을 위해서 확보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 다양하게 은이 수입되긴 했지만 그 역시 어디에 쓰였다? 중국에서부터 생사, 비단실이나 비단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미치십시다. 마찬가지로 상당수 어떻게 되었다? 명나라로 유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줬다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후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나라는 과도한 군사비의 지출로 인해서 은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은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의 은이 부족하고 은 가격이 높아지게 되자 미추칠게요. 명나라는 또다시 조선에게 조공으로 곡물로 은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고요. 조선은 은 생산량이나 은 유통량 자체가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명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칠 은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계속 미치십시오. 어떻게 했다?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명나라에게 조공으로 바칠 은을 확보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 아까 전에는 명나라가 조공으로 은을 바칠 것을 요구하자 부담이 너무 커서 은광을 감췄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서 조선은 명나라에게 조공으로 은을 바치기 위해서 일본과 무역까지 하면서 은을 확보하나요? 라는 의문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은광을 덮어버렸다라는 얘기는 언제예요? 임진왜란 이전이에요. 그죠? 그리고 명나라에게 은을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임진왜란 이후네요. 그죠? 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준 것을 조선은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네 글자로
제조, 지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이 크더라도 명나라가 요구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일본에서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를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17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동아시아에서 은이 어떻게 생산이 되어서 어디로 이동하였는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조선의 경우에 은이 왜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나라로부터 비단과 같은 사치품을 수입해오기 위해서 필요했고 또한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서 중국으로부터 비단 등 사치품을 수입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하지만 조선 자체에 대해서는 은 유통량이나 은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명과의 무역에 필요한 은을 누구를 통해서 확보했다?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본과 무역을 통해서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은 일본에게 무엇을 팔았느냐? 조선 자체에서 생산된 비단이나 명에서 수입한 비단 이런 것들을 일본에게 수출을 했던 것이고요.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인삼이에요. 인삼의 경우에는 조선이 일본뿐만 아니라 명나라, 청나라, 중국에도 수출했던 대표적인 조선의 수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은은 어디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주로 생산이 돼서 조선을 거쳐서 명나라,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조선은 동아시아의 은 유통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동아시아에서 조선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밑줄 칩시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서 은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되겠네요. 조선의 역할은 은 중개였다라는 것. 자, 이러한 은의 중개 역할은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청나라가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제압하고 난 이후에 해금령과 청계령을 해제하게 되고 이후에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직접 무역을 하게 되잖아요. 교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청나라로 빠져나가는 은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패 같은 것들을 발급해서 규제하게 됐다라는 이런 얘기 배웠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직접 은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선의 은 중개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긴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과 아메리카의 은 유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인삼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때쯤이면은 좀 있으면 수학여행 갈 때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설레고 기뻐해야 될 타이밍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인생에 수학여행이라는 없네요. 그죠?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들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을 때 여러 이제 면세점 같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면세점에서 대표적으로 파는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면세점에 가면은 인삼 되게 많이 팔고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품질이 좋은 인삼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고려 인삼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수출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모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요 인삼 같은 것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전 재산을 털었는데도 인삼을 살 돈이 부족했더라. 그래서 빚도 잔뜩 져가지고 결국에는 조선 인삼을 사가지고 먹어서 병이 나았어.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털고 빚도 잔뜩 지는 바람에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조선 인삼은 만병통치약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 시기에 이 조선에서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인삼 대왕 고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기에 인삼 대왕 고은이라고 하는 것을 주조하기도 합니다.
주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녹일 주자에 만들 조자예요. 금속 물질을 녹여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주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삼대왕 고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에도 막부에서 조선에서 인삼을 수입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의 용도로 만든 은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은덩어리의 은의 순도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네,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면은 이 일본에서 은 유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차 일본에서 만드는 은괴의 순도가 낮아지거든요. 은의 순수한 함량이 낮아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조선에서 인삼을 수입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에 인삼 파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은괴를 받고 인삼을 팔려고 봤는데 일본산 은괴의 순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야,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은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삼을 팔아, 우리 못 팔아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조선 인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약재였거든.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안 되겠다, 조선 인삼을 수입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순도 높은 은괴 따로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인삼대왕 고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삼 무역을 통해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수능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필기를 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일본과, 오늘 할 게 좀 많아요. 일본과 아메리카의 은 유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일본에서는요, 센고쿠 시대의 다이묘들이 밑줄칠게요, 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센고쿠 시대와 다이묘가 뭔 소린지 기억이 좀 나나요? 아, 나면 정말 다행이고요. 네. 자, 센고쿠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을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무사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방을 장악한 다이묘들이 마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일본 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 센고쿠 시대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센고쿠 시대의 지방의 지배자의 다이묘들이 왜 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는지 이해가 되죠? 네. 왜? 뭐가 필요해서? 다른 다이묘랑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쟁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각지의 다이묘들이 은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던 것이죠. 제대로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센고쿠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죠? 훌륭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 사람은 엄청난 은광 수입을 가지고 있었어.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다른 다이묘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기에 개발되었던 일본의 대표적인 은광 밑줄칩시다. 바로 이와미 은광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은이 나오지 않아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때 이 이와미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쏟아져 나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곳인지.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16세기 중엽에 조선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엇이 들어왔느냐? 회취법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조선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회취법이 들어왔는데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회취법이 들어왔고 그 이름이 바로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자, 요게 대체 뭔 소리냐? 봅시다. 회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회는 한자로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숯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취법이란 숯을 이용을 해서 은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회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밑에 선생님이 네모 박스에 설명 칸을 넣어놨죠. 그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회취법이란 납이 포함된 은광석에서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납만 산화시키고 은을 골라내는 기술이며 중국에서 도입된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자연 상태의 은광석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납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납과 은이 엉겨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은을 골라내려면은 납을 은과 분리시켜야 돼. 자, 그래서 납과 은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은광석을 숯 위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을 때 왜 숯에다 구워 먹는지 아나요? 물론 맛있기 때문인데 숯에다 구우면은 바로 그냥 활활 타는 나무에다 굽는 것보다 조금 더 화력을 조절해 가면서 서서히 가열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숯 위에다가 은광석을 올려놓으면은 한꺼번에 뜨거운 열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납은 은보다 녹는 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래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다 보면은 녹는 점이 낮은 납이 먼저 은보다 녹아서 숯 아래로 투두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숯 위에는 뭐가 남겠어요? 은만 남겠죠. 순은만 남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은을 채취하는 방법을 가지고 회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조선에서 밑줄 칠게요.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취법의 기술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단히 당시로서 보자면은 획기적인 기술의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회취법의 일종으로 조선 연산군 때 밑줄 칩시다. 김감불, 김검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름을 들어보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별로 높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김건불 같은 경우에는 양반은 아닌 그냥 일반 양인 기술자였고요. 김검동 씨 같은 경우에는 노비였다라고 해요. 아마도 원래 이름 뭐였을까? 김검동이네. 이름 뭐였을까? 조선시대 때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김도 아마 가장 조선에서 흔한 성씨를 그냥 갖다 붙여준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검동이라고 불렸을 텐데 실제로 검동이라고 불렸을까? 얼굴이 까만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깜둥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한자로 기록해야 되다 보니까 깜을 검으로 둥을 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영애 씨가 주연했던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실제로 이름이 대씨의 이름이 장금이었을까? 아니면은 당시 수락관에 장금이라는 이제 나인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덩치가 커서 큰 장금이, 한 명은 덩치가 작아서 작은 장금이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덩치가 큰 장금이를 한자로 쓰다 보니까 대장금이라고 썼는지도 모르는 이거든요. 네. 아무튼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함경도 단천 은광에서 일을 하면서 은을 생산해내는 기술자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회취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교과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새롭게 개발해낸 그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획기적이어서 널리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조선 임금이었던 연산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어디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함경도의 이 기술자와 노비인 이 두 사람을 임금 앞에 불러오게 해서 연산군이 보는 앞에서 직접 이 두 사람이 은을 생산해내는 모습을 시연했다라고 해요. 그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많은 양의 은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것을 널리 알리라고 했을까요? 감추라고 했을까요? 널리 알리라고 했을까요? 감추라고 했을까요? 힌트는 1503년입니다. 연산군 때. 널리 알리라고 했을까? 감추라고 했을까? 감추라고 했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명나라가 은을 조공으로 더 많이 요구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기술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의 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조선의 경제가 더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조선이 이 기술을 감췄는데 결국에는 이 기술이 있다라는 사실이 새어나가게 되면서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느냐? 일본인들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당시 일본은 생국구 시대여서 이 은을 상당히 많이 생산해내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몇 주 칩시다. 일본 상인이 조선 장인을 초빙해서 이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취법을 일본에 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헤드헌팅? 산업 스파이? 이런 거 얘기 들어봤나요?
어느 대기업에서 굉장히 놀라운 신기술 개발해내면은 다른 나라에서 연봉 많이 줄 테니까 핵심적인 기술자만 쏙 빼가가지고 자기 나라로 그 기술 이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여는 분리법을 일본에 가져가서 도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지금 두 가지 요인이 은생산에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이 결합이 된 거네요. 어떤 거 요인과 어떤 요인이 결합이 됐어요? 첫 번째, 센고쿠 시대에 은광 개발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선에서 새로운 여는 분리법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도입이 됐네요. 밑주십시다. 일본의 은생산량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러면서 16세기 말에 가게 되면은 일본은 은 생산과 수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당시 세계에 유통되는 은의 약 3분의 1이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은 생산과 수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서 생산된 은은 결국 어디로 흘러들어갔다? 조선 같은 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아메리카의 은생산과 유통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6세기 중엽에 아메리카에서의 은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이었어요. 그죠? 그 전까지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금이나 은이 다른 대륙으로 빠져나가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게다가 매장량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전부 다 누구께 된 겁니까? 신대륙을 개척한 유럽인들의 것이 된 거죠. 그죠? 밑주십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유럽인들이 아시아 상품에 대한 구매욕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치 오늘날 달러처럼 은이 국제통화로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밑줄도 칠게요.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은 에스파냐의 갈레온 무역이라든지 포르투갈 상인의 무역이라든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 동아시아로 대량 유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끝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요번 시간에 마저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넘어갑시다. 39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가 수행평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기간이죠. 그죠? 동아시아사도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능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은 요번에는 반드시 근현대사 부분을 좀 수업을 하고 근대사 부분에서 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진도를 최소한 47페이지, 48페이지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요 부분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수업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수업을 좀 빨리 나가서 진도를 뽑아보고요. 근현대사 부분을 수업을 들어갈 수 있으면은 선생님의 계획대로 출제를 하고 근현대사 부분을 수업을 못하고 끝나게 되면은 문항을 수정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거거든요. 아무튼 11월 말쯤에 수행평가를 볼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수행평가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과목처럼 뭐 포트폴리오를 내라, 발표를 해라, 뭘 해라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깔끔하게 수업 시간에 필기검사, 그 다음에 논술형 문항 딱 이렇게 딱 두 개로 정리를 한 거거든. 근데 학생들은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수행평가에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동아시아 수행평가가 제일 어렵고 제일 까다로워요 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선생님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읽고 생각하고 글로 써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은 정시로 왔어요. 선생님은 정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6년 동안 뭐 했느냐? 오직 문제를 읽고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연습만 6년 동안 했거든? 그래서 대학을 갔다? 근데 대학 갔는데 웬걸? 시험을 OMR 카드 마킹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해서 너의 생각을 글로 써라 라고 하는 게 대학의 시험이고 과제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 난 학교 다닐 때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시로 대학을 간 애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그런 걸 많이 해봤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 대학 가서 적응하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적어도 학생들이 글을 읽고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도록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단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너무 나를 원망하지 마시고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준비 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행평가에 점수 안 깎잖아 웬만하면. 그지? 그렇지 않아? 준비하는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딴 식으로 글을 썼는데도 성적 되게 잘 주시네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아님 말고. 네. 자,
넘어갑시다. 새로운 단원 들어갈게요. 10단원이고요. 사회변동과 서민문화 부분이 되거든요. 자, 이 10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논술형 수행평가 과제로도 나올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17세기에서 19세기라고 한다면은요, 왕조로 치자면은 명나라 말에서부터 청나라 때까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조선으로 치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인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으로 치자면은요, 에도막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돼요.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뭐가 늘어날까요?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돼요. 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시라고 부르는데,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뭐가 발달하게 될까요? 상품화폐 경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무엇이 함께 발달하게 되느냐? 상업이 뭡니까? 이 동네에는 많이 있는 것을 그것이 많지 않은 동네로 옮겨가지고 파는 게 상업이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해산물이 풍부해서 그것을 육지로 옮겨서 파는 게 상업 아닙니까? 그죠? 상업의 발달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일어나게 되느냐? 교통의 발달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농업 생산력의 향상부터 시작을 해서 인구 증가, 도시 상공업과 교통의 발달로 이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가 이후에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느냐. 신분 계층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분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도시에 살고 있는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중산층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서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서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아요. 사회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을 일컬어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극빈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도 아닌 아주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또 아주 가난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보통의 사람들을 가지고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으로 치자면 신사가 아닌 사람들, 조선으로 치자면 양반이 아닌 쌍놈들, 일본으로 치자면 무사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서민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우리가 지금까지 서민이라고 불렸던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사회적으로도 제법 영향력이 있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큰 돈을 번 부농들,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인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어떤 문화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 중에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바빴지만은 시험 딱 끝나서 여유를 갖게 되면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잤어요. 또 드라마 봤어요. 또 그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지? 놀았잖아, 얘들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서민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면서 뭘 하기 시작하느냐? 놀기 시작을 해요. 노는데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전하기 시작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노는 건 전부 다 누구가 했어요?
지배층의 것들이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 이런 때로 가게 되면서 피지배층들도 여유를 갖고 놀기 시작하면서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10단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서민 문화가 왜 발달했어요? 서민의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민의 지위가 왜 향상되었어요? 이러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중국, 조선, 일본 순으로 경제적 변화,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를 차례차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번 단원 10단원에서 함께 이야기할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명청대의 인구 증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미안해요. 종 치고 나서 조금만 더 할게요. 녹화하고 있어서 그래, 얘들아. 고맙습니다. 자, 명청대 인구 증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밑줄치기에 뭐부터 나와요? 농업 생산력의 꾸준한 향상부터 나옵니다. 그죠? 자, 명나라 때 농업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게 되고요. 경제 면적도 증가하게 되고요. 농서의 보급, 농업 기술을 담고 있는 기술 서적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꾸준히 향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명청 교체기에 잠시 꺾였지만 청초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명청 교체기에 왜 잠시 꺾였을까? 명청 교체기는 뭐 하는 때니까? 혼란스럽고 전쟁하는 때니까 잠시 꺾였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청초에 다시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미치십시다. 청나라 초 때 가게 되면은요, 명나라 초보다 경지 면적이 몇 배 이상? 3배 이상 증가하게 돼요. 농사 짓는 땅의 크기가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맞추십시다. 바로 신대륙에서 유입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같은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작물들을 뭐라고 배웠나요? 이런 작물들을 가지고? 그렇죠. 구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황작물이 뭐였어요? 거칠고 험한 땅과 기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들. 그래서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구황작물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감자, 고구마 같은 이런 구황작물은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었던 논과 밭 이외의 땅에서도 새롭게 농사를 지어서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황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면서 밑줄칩시다. 식량 생산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식량 생산의 확대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이렇게 식량 생산이 확대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먹기 위한 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은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면화라든지 비단실의 원료가 되는 뽕나무라든지 아니면 담배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수공업 원료나 밑줄칩시다. 상품 작물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농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구 증가와 상공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 생산력의 꾸준한 향상이 2번 또 밑줄칠게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구의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농업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의료 기술도 향상이 되었고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청나라 때 강희, 옹정, 걸륭 3대의 황제를 거치면서 오랜 전성기 평화의 시대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게다가 18세기에는 온난한 기후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람이 죽을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망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서 밑줄칩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17, 19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17, 19세기를 겪으면서 중국에서는 이 시기 약 200년간 중국의 인구가 3배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그야말로 인구의 폭발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600년에서 1650년 사이는 1억 4천만에서 1억 3천만으로 중국 인구가 조금 줄었네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구간은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 줄어드는 구간은 뭐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명청교체기에 해당하는 구간인 것이죠. 그죠? 명청교체기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이후 1650년에서부터 1750년 사이 가게 되면서 1억 3천만이었던 인구가 2억 1,500만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 기간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간이 바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강희, 옹정, 걸륭대를 거친 3대에 걸친 전성기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2배 가까이 늘어난 인구가 또다시 인구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모습이 1750년에서부터 1850년 사이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국의 인구가 4억 3천만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구가 증가한 현상은 긍정적인 현상인가요? 부정적인 현상인가요? 먹고 살만 했다는 소리 아니야.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뭔 문제가 있었나요? 여기 지금 이 교실에 33명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인구가 3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 똑같은 크기의 교실에 99명이 앉아 있게 됐다라고 칩시다. 어땠을까요?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죠? 중국의 인구 증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치십시다. 생활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환경 파괴가 심화됩니다. 자, 뒤에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33명이던 사람이 99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겨울에 추운 겨울을 나겠다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땔감으로 씁니다. 당연히 환경 파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죠? 예전에는 물건 하나 살 사람 하면 33명이 사겠다고 나섰는데 지금은 99명이 사겠다고 나서요.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생활 수준이 왜 떨어졌을까? 인구가 33명에서 99명으로 늘었는데 왜 이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을까? 자, 봅시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늘어난 인구만큼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농경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 경지 면적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열심히 개간하고 정복전쟁하면서 청나라의 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농경지를 넓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경지 면적을 증가해 나가는 속도를 결코 무엇을 따라갈 수 없었느냐? 자,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을까? 경지 면적 증가 속도가 빨랐을까? 인구 증가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경지 면적의 증가 속도가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농사를 짓는 땅의 크기, 1인당 경지 면적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창문을 열어둡니다.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줄어들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아예 갖지 못한 사람들. 그죠? 무산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가하게 되었겠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청나라 때 지정은제라고 하는 세금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정세와 지세로 나누어서 걷던 것을 정세를 지세에 포함해서 지세만 거뒀다 그랬잖아. 그지? 이유 뭐였어요?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세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유민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던 청나라도 점차 저물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사회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밀 결사, 비밀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농민 반란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도 점차 저물어가는 전성기가 끝이 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과 일본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잘 녹화됐지?